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1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진짜 시간이 막 총알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 많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총알처럼 지나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 뭐 이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선 주자들이 가족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뭐 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마찬가지로. 근데 논란은 좀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움직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뜻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 먼저 시작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두 가지 이 케이스가 다 좀 복잡해서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도박 문제하고 지금 성매매 문제가 있는데, 예. 도박 문제는 수사를 하면 비교적 전모가 거의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성매매 문제는 수사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증언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윤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 지금 뭐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건 뭐 만약에 수사를 지금 뭐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고 그러지만 다시 이걸 쓴 시점으로 보면 시효가 안 지난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수사를 하겠죠. 뭐 누군가는 또 고발을 할 테니까요. 이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텐데 지금 이제 80일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게 좀 대단히 회의적이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일단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그런 점에서 이 후보는 신속하게 그리고 틈만 나면 반복해서 사과를 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윤 후보는 반대로 신속과는 반대 개념으로 지금 천천히 하고 그리고 사과도 마지못해서 지금 한 번만 했죠.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해 보여서 아마 2차, 3차 사과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네. 윤 후보는 이 법과 정치의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 대응에서 굉장히 미숙하고 뭔가 하여튼 주변과 이 선대위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두 후보가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누구 눈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예.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미래의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5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경쟁하고 국민들께 알리기보다는 주변 가족들에 대한 이런 뭐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있는 이 순간의 상황이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안타깝고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디테일한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위 여부나 그 과정들은 뭐 수사를 하던 어떤 뭐 검증의 절차를 거치던지 간에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한 것은 정중히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질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후보 본인의 의혹도 아니고 또 배우자나 아들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로 계속
이 앞으로 남은 80일간의 선거를 치른다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너무나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빨리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인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를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사과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는 또 오늘 또 그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부여잡고 같이 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이의야를 부문하고라든가 이런 거 자꾸 사족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 이런 반응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를 구분을 해야죠. 아마 법적 절차도 분명히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는 틈만 나면 사과하면서 또 감성적 터치를 첨가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 사과의 어떤 노하우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기술적이다, 좀 가식적이다는 비판도 물론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윤 후보는 그 법과 정치의 차이를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잘 터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방 오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본선 국면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은 가족들 문제가 나올 거고 지금 가족 문제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가족 더 있어요? 네, 가족 문제가 제가 들은 얘기는 이 후보나 윤 후보나 뭐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이 진실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본인 플러스 가족의 문제들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르겠고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도 감이 있고 이런 대선이 될 걸로 다 짐작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좀 있는 거죠. 이번 대선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대선판이다라는 게 아주 불행한 일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이렇게 후보들의 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진영 논리로 모두 진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디펜드나 쉴드를 치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게 지금 자꾸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판이 굉장히 지금 불행한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제 동료 의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도 잘못 대응했다고 하는 내부적인 비판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로 사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진상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끝날 수는 없겠죠. 예. 어쨌든 계속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하려 들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것을 자체 검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 영역에서 그리고 후보조차도 결혼하기 상당히 오래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대표 본인도 긴가민가하는 측면들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으나 이미 시기나 일정이나 나와 드러나 있는 상황들만 봐서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 정서와 괴리감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깔끔하게 후보와 김건희 대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것을 초기에 사실상 뭔가 이렇게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었겠지만 네. 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익숙치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한 사나흘 지나가면서 굉장히 여론은 악화됐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 그것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굉장히 대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있는 사실 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더 가족과 관련된 뭐 리스크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뭐 알려진 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오신환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두 분이 알고 계신 게 있으신데도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로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루머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무엇이 또 있을까에 대한 것을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로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후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 이런 선거를 통해서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또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미 알려져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언제 드러날까 하는 리스크와 어떤 것이 또 터질까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펴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고 뭐 하나하나 하는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건 뭐 분명히 역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사까지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론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우위에 섰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딱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추세는 부동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저기 한 달을 놓고 보면은 부동층이 지금 현재는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논란 속에서 사실상 선택을 유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기보다는 과거를 검증해내면서 거기에 매몰돼 있고 또다시 역사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여야가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었던 공정과 정의의 상징을 깨기 위해서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국민들께 알려져 있는 많은 흠결들이 있었잖아요.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해내면서 본인은 그래도 정치적 경험이나 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다른 역풍이 불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뭐 준비가 더 많이 되어 있고 본인의 자신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좀 선도해서 정책 검증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후보와 관련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들이냐, 아니면 뭐 과거 미래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배우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결혼 전까지 검증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집권을 하게 되면 영부인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폐지한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좀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지금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냥 과도하게 그 대통령 임기 때마다 그 소위 여사가 이런 활동하는 것들의 영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사실상 본인의 직업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사회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상 그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를 선거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들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속실을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 신김진 의원님 뭐 간판만 떼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 학에서 퍼스트 레이디 노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이 드러내놓지 않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제2부속실이 사실은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간판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판을 떼도 누군가는 하는 것이고요. 이걸 폐지한다 어쩐다 하는 게 배우자 논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런 논쟁이나 또 토론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또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되는 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충분히 아마 말씀을 다 듣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1실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지금 비호감 대선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요. 정치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호감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투표율 떨어질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한 거고 정책 논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데 이어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현실화율을 재검토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을, 그러니까 이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지금 뭐 보유세에다가 양도세 얘기하고 보유세 그 사실 기저가 되는 공시지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공급은 뭐 각각의 후보들이 모두 다 지금 대선 공약으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급은 뭐 차치하고 지금 거론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보유세, 양도세, 공시지가. 공시지가도 지금 12월에는 단독주택이 나오고 내년 초에는 아파트가 나오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거론을 하면은 거의 전체 주택에 대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후보로서 거론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지만 후보로서는 지금 모든 그 정책 도구에 대해서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서로 말하자면 뭐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단은 득표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제 발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보유세, 양도세, 공시지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면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조차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낙연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이 보유세, 양도세, 실효세율보다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불과 뭐 2, 3개월 만에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냐.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냥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뭐 악성 언론이나 아니면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언급은 뭐 단순히 그냥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박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윤석열 후보 정책도 조만간에 나오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캠프 내에서. 그럼요. 예, 지금 정책 총괄 본부 내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있고 또 후보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미 토론들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이제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고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반박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해야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 하나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재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을 했어요. 선대위에서. 이것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소식이 제일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을 봐도 뭐 제일 많이 기사 읽고 댓글도 제일 많고 뭐 이런 소식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민사회 쪽이나 이런 데 평가는 좀 박하게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인 신지혜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에 비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외곽 조직인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김한길 대표가 이제 영입을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활동에 신지혜 대표가 동참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2030 여성표를 뭐 신지혜 대표가 대거 무슨 팬덤으로 그것을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확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포용성과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영입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약간 이렇게 좀 잡탕스럽게 막 뒤섞여 보일 수는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좀 잘 선대위가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국민들께 선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정치권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장점화시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그런 그룹으로 비춰진다면 국민들께 좋은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기문 전 의원님. 계속 논란이 있겠죠. 김한길 대표가 지금 주도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다운 섭외를 한 걸로 보이고요. 신지혜 대표 본인으로 봐서는 제3지대니 뭐니 그 사이에 페미니즘이니 했던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참 어려워지겠다 하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했던 그 가시돋친 얘기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같은 지붕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곤혹스럽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이준석 대표하고 신재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니 근데 뭐 정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다른 생각이지만 또 그걸 절충해서 또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또 김한길 대표가 주말에 이준석 대표께
신재 대표 영입에 관련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준석 대표도 그거는 새시대위원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크게 충돌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이 잘 국민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네. 조금 이렇게 잘 포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 네. 잘 돼야 할 텐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잘 될 겁니다. 해주셨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씩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뭐 책상을 치고 뭐 언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하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도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언제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캠프가 뭐 언제까지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불필요한 잡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캠프 내에서 좀 잘 이렇게 조율하고 또 특히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의 경우는 최고위원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선대위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비춰지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리더십을 갖고 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일단 민주당 선대위까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선대위 상황 1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